윤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면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그 시간에 시작됐다. 가끔은 자신이 여전히 일을 해야 한다고 착각하곤 했다. 남편이 생전에 다니던 공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 그녀의 하루는 늘 새벽부터였다. 윤정 씨는 참 부지런해요. 그 말 한마디 듣는 게 좋았다. 누가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주는 일이 이제는 거의 없다는 게 이상하게도 쓸쓸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나와 불을 켰다. 불빛에 먼지가 반짝였다. 탁자 위에는 아들이 사준 최신형 스마트폰이 있었다. 화면을 켜면 손주의 사진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따라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민서가 만들어준 반찬들이 그대로였다. 어머니, 요즘 많이 안 드시죠? 간단하게 드세요. 민서의 말투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정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예의 속에는 미세한 거리감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시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조금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가 아닌 시어머니. 두 글자의 차이는 컸다. 윤정은 차를 우려내며 천천히 창밖을 봤다. 가을 햇살이 조금씩 들고 있었다.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래, 다들 잘 살면 됐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자기 위로였다. 그러나 며칠 전의 대화가 자꾸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 이번 가족여행은 저희 셋만 가려고요. 그래. 손주도 크고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지. 그게 아니라요, 가족끼리만 가려고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의 톤은 무심했지만 그 안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윤정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정이 넘도록 불을 끄지 못했다. 불빛 아래서 앨범을 펼쳤다. 아들이 돌 때, 국민학교 입학할 때, 군대 입대 날.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봤다. 그 아이가 울고 웃고 넘어질 때마다 곁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이 아니란다.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그래, 시대가 변했지. 입꼬리는 올랐지만 눈빛은 식어 있었다. 그날 이후 윤정은 며느리의 말을 되풀이하며 며칠을 보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귀에 남은 먼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억울했다. 그 다음엔 서운했고 그 다음엔 허무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그래, 정말 가족이 아닐지도 모르지.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가족이 아니라면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치 오랫동안 매달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찾아왔다.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밤늦게 라디오를 켰다. 심야 방송에서 DJ가 말했다. 오늘의 사연은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그 말이 윤정의 가슴을 찔렀다. 존중이라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나?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거울 앞에 앉았다.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많이 섞였다. 피부는 얇고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10개 그려져 있었다. 그래도 괜찮네. 그녀는 스스로를 칭찬하듯 중얼거렸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오래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참고 버티고 웃으면서 버린 세월이 묻어 있었다. 그 얼굴이 문득 낯설지 않았다. 이 얼굴이 내 인생의 증거잖아. 그녀는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금반지를 꺼냈다. 결혼식 때 남편이 사준 반지였다. 남편은 늘 말하곤 했다. 윤정아, 우리 둘이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순진하게 들리던지 그녀는 그때마다 그래 알았어. 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늘 불안이 있었다. 언제까지 이 행복이 지속될까? 결국 남편은 먼저 떠났다. 그때 윤정은 처음으로 나 혼자 남았다는 감각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감각이 밀려왔다. 이번엔 훨씬 깊고 조용하게. 며느리 민서는 여행 준비로 바빴다. 짐을 싸면서도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물론 악의는 없었다. 단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말이었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 다들 산다. 독립된 가족 단위, 경계가 분명한 관계, 감정의 효율성.
민서에게 그건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다. 그녀는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고 싶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실리적으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죄책감이 피어올랐다. 어머니가 서운하셨을까? 그녀는 손에 들린 옷을 접다 멈췄다. 아니야, 그분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신을 설득하지 못했다. 윤정은 은행을 찾았다. 창고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어르신, 어떤 용무로 오셨어요? 예, 통장 좀 정리하려고요. 잔액을 전부 인출하시겠다고요? 윤정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녀의 표정이 단단해서 더 묻지 않았다. 현금 봉투를 건네받은 윤정은 그것을 가방 안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젠 이 돈도 나보다 쓸모 있는데 가야지. 은행을 나오는 길 가을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길가에는 은행잎이 노랗게 깔려 있었다. 윤정은 그 위를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며느리와 아들은 떠나기 전날 잠깐 들렀다. 어머니, 내일 새벽에 출발해요.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요. 그래. 재밌게 다녀와. 윤정은 웃었다. 손주 사진 많이 찍어와라. 민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어머니, 혹시 여행 중에 불편한 거 있으시면 저희 집으로 가 계셔도 돼요. 괜찮아. 난 혼자도 잘 있어. 그럼요, 어머니는 뭐든 잘하시니까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윤정은 그 속에 거리감을 느꼈다. 나는 그들의 세계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구나. 그날 밤 윤정은 남편의 낡은 영정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올렸다. 여보, 우리 애가 이제 나 없이도 잘 사네. 좋은 거겠지? 말끝이 작게 떨렸다. 나도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했다. 남은 시간 동안 나답게 살게 해달라. 그 기도는 단순하지만 간절했다. 며칠 뒤 윤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복지센터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젊은 변호사였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언장을 좀 써두려고 해요. 유언장이요? 응. 이제는 미리 준비해두는 게 마음이 편해서. 변호사는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다. 윤정은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정리할 때가 됐지요. 그녀는 차분히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적어 내려갔다. 적금, 연금, 보유예금, 작은 주택. 그 모든 것을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봉사센터, 고양이 보호소, 그리고 동네 경로당. 변호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녀분에게는? 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 애들은 이미 충분히 가졌어요. 나는 그저 나를 기억해줄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윤정의 걸음은 가벼웠다. 마치 몇 년 묵은 빚을 갚은 사람처럼. 거리에는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괜찮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누군가가 그녀를 붙잡고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제야 나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윤정은 여행 떠나는 날 현관에서 가족을 배웅했다. 아들이 무심하게 말했다. 엄마, 문 잘 잠그세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손주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우리 선물 사올게요. 윤정은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마음만으로도 선물이야. 그들의 차가 사라진 뒤 윤정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제야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속삭였다. 그래, 이젠 나도 여행을 해야지. 윤정은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옆에 흰 봉투를 놓았다. 그 안에는 미리 적어둔 편지가 있었다.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 그래도 난 끝까지 가족이라 믿고 싶었다.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언젠가 알게 되길 바란다. 그녀는 봉투를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손등에 닿았다. 윤정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내 마음이 따뜻하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다.
평소보다 깊게 고요하게 잠들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누군가가 창가에서 잘 자요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가 나자 민서는 반사적으로 휴대전화를 켰다. 알림이 한꺼번에 솟았다. 단톡방에는 아이 사진과 바다 음식 사진이 뒤엉켜 있었고 그 아래 부재중 전화복지센터 3건이 빨간 숫자와 함께 떠 있었다. 민서는 잠깐 멈칫하다 창을 닫았다. 피곤했다.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고 렌터카 반납 정산을 확인하고 아이를 챙기느라 손이 모자랐다. 민서야, 택시 먼저 잡을까? 남편이 물었다. 응. 집에 가서 씻고 눕고 싶다. 그때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민서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박윤정 어르신 가족분 되시죠? 네, 며느리인데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라. 민서는 초조한 숨을 골랐다. 무슨 일이죠? 어르신이 어젯밤에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문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확실히 들리는 듯 했다. 택시의 뒷문이 덜컥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 아이가 엄마물 하고 부르는 소리, 공항 안내방송 모든 소리가 먼 데서 나는 잡음으로 바뀌었다. 지금 뭐라고요? 자택에서 평온하게. 오늘 오전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했다가 발견해서 신고하셨고요.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장례 절차는? 민서는 더는 듣지 못했다. 빈 화면 위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집 현관 앞.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흰 국화 다발과 포스트잇.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백일동 이웃일동. 민서는 구부려 그 종이를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종이의 모서리가 습기에 젖어 말려 있었다. 비가 잠깐 왔던 모양이었다. 거실은 정리돼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컵 하나가 엎어놓은 듯 뒤집혀 있었고 그 옆에 부드러운 반달 모양의 빵 부스러기가 올망졸망 남아 있었다. 이끼처럼 가벼운 그 흔적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남편은 방으로 곧장 들어갔다. 문틈 사이로 옅은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다. 엄마 남편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처음으로 그 단어의 무게를 실은 목소리였다. 침실에는 흰 셔츠가 반듯하게 걸려 있었고 베개는 딱 한쪽만 눌려 있었다. 서랍장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위에 하얀 봉투가 하나 사진 액자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서는 본능처럼 봉투를 집어들었다. 얇은 종이의 결이 손끝에 살아 있었다. 봉투 앞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들, 그리고 민서에게. 민서는 봉투를 열었다. 종이는 2번 반듯하게 접혀 있었다. 글씨는 또렷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 그래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가족이라 믿고 싶었다.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로 살아온 길이 보인다고 하더라. 나는 너희에게 마음을 두고 살았다. 내 전 재산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에게 맡긴다. 복지센터, 보호소, 경로당. 너희는 충분히 잘 살 테니 그쪽이 더 필요하다고 믿는다. 민서야,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어쩌면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다만 말의 자리를 조금만 바꿔 말해주었으면 했다. 이번 여행은 셋이만 가고 싶다고. 그랬다면 나는 덜 아팠을 것이다. 아들아, 엄마 없이는 못 살 거라던 내가 어느새 엄마 없이도 잘 사는 어른이 됐더라. 잘했다. 그게 부모로서 제일 바라던 일이다. 사진을 한 장 남긴다. 나 대신 키친타월 아래 서랍에 넣었다. 이 집에 온 첫날 찍은 사진이다. 그날의 마음으로 내가 살기를. 편지의 마지막 줄은 유난히 가볍게 끝나 있었다. 마이너스 윤정이라는 서명 아래 작은 하트가 있었다. 민서는 그 하트에서 그만 울음을 삼켰다. 목구멍 어딘가가 뻣뻣해졌다. 남편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나한테도 쪽지를 남기셨네. 그는 자신의 쪽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래도 손이 떨려 끝을 제대로 끼워 넣지 못하고 있었고 그 손을 보며 민서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었다. 왜 그 말 가족이 아니잖아요 을 말했을까? 왜 아무렇지 않게 말했을까? 왜 그 말에 칼날이 돌아와 지금 자기 심장을 베는가? 장례식장은 작은 빈소였다. 흰 리본과 국화, 검은 리넨 위에 내려앉은 형광등의 빛은 너무 밝아 슬픔의 결까지 드러나 보였다. 복지센터 직원들이 먼저 와 있었다.
어르신이 매주 수요일마다 접시를 닦아주시고 탕비실 정리도 해주시고 직원은 끝말을 잇지 못했다. 옆에서 센터를 이용하던 노인이 말했다. 윤정 씨는 내 말벗이었어. 내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자기는 더 아파도 웃었지. 그 말에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몰랐던 윤정이 타인의 말 속에서 하나씩 살아났다. 변호사가 도착했다. 젊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생전 위임하신 유언에 따라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펼쳤다. 거기에 적힌 숫자는 민서가 생각한 것보다 컸다. 소소한 예금들이 세월을 지나며 부풀었고 소형 아파트의 시세도 올라 있었다. 충분이라는 말의 크기가 이렇게 구체적일 줄 몰랐다.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뜻대로 해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자동으로 고개를 끄덕이려 했다. 그러나 목 뒤에서 무언가가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안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무엇을 말해도 변명 같고 늦은 반성 같을 터였다. 늦은 것은 언제나 잔인했다. 조문이 끊기지 않는 사이사이 민서는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을 타고 흘렀다. 거울 속에 윤정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웃는 입꼬리, 살짝 굽은 어깨,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베개 자국. 민서는 문득 떠올렸다. 첫 아이를 낳고 산후 몸이 무너져 잠들던 날 윤정이 새벽에 일어나 젖병을 삼고 있던 모습. 민서야 자라. 지금 잘 수 있을 때 자야지. 어머니, 저 잠들면 아기가 깨면. 그럼 내가 보면 되지. 그때는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어른답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제 보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종류의 마음 씀씀이었다. 거울 속 민서의 입술이 푸르게 떨렸다.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한 사람 민서 자신 이 거울 너머에서 자신을 낮게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랬니? 거울 속 입술이 움직였다. 답할 수 없었다.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하늘은 구름이 낮게 깔려 회색이었다. 집에 들어오자 향냄새가 빠져나간 빈자리에 비누향이 희미하게 남았다. 민서는 윤정의 방 문턱에서 잠깐 서성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나무마루가 미세하게 울렸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면으로 된 속옷이 반듯하게 개켜 있었고 바느질 도구가 작은 주석 상자에 담겨 있었다. 여름과 가을 사이 어딘가에서 멈춘 옷장 속 얇은 가디건의 팔이 다른 옷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서랍 맨 아래 키친타월이 깔린 서랍이 있었다. 거기 얇은 투명 비닐에 감싼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사진은 아주 옛날 것이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듯한 낡은 연립주택 앞 해가 기울 무렵. 젊은 윤정이 각걸음말을 떼던 남편의 품에 안긴 아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사진을 든 민서는 복도 끝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햇빛이 사진 위에 내려앉았다. 사진 속 윤정의 눈가에 빛 알갱이가 일렁였다. 민서는 그 빛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눌렀다. 그날의 마음으로 내가 살기를. 편지의 문장이 떠올랐다. 그날의 마음이란 무엇이었을까? 간신히 얻은 보금자리 앞에서 앞으로의 삶이 험할 걸 알면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던 그 마음, 그것은 아마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민서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볼이 차가운 비닐에 닿았다. 눈물이 뜨겁게 배어나와 비닐 아래로 번졌다. 사진 속 윤정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또렷해졌다. 며칠 뒤 변호사와의 최종 미팅이 있었다. 민서는 검은 와이셔츠에 소매를 정리하며 의자에 앉았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다. 기부처 3곳에 유산이 분배됩니다. 명예 이전과 증여세 관련 절차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6억 말미에 소규모 추모 공간 설치 요청이 있습니다. 복지센터 2층 휴식실 명패를 윤정홀로, 그리고 문구는. 변호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가족이란 함께 웃어준 사람들이다. 민서는 알 수 없는 안도와 통증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문장이 자신을 도려내듯 아팠다. 그렇다 윤정은 자신에게도 수없이 웃어주었다. 멋쩍은 장난에도 웃고 하찮은 실패에도 괜찮다고 웃었다. 그 웃음들을 민서는 당연함의 어두운 창고에 넣어 잠그고 잊고 있었다. 변호사가 물었다.
문구를 유지하시겠습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대로요.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맥주캔 2개와 까지 않은 견과류 봉지가 있었다. 변호사 만나고 왔어? 응. 엄마 뜻대로 하기로 했어. 응. 둘 사이의 응이라는 단어는 원래 별 의미 없이 오가던 합의의 신호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빈집 속에서 그 단어가 천천히 늘어나 서로의 허공을 메웠다. 남편이 불쑥 말했다. 우리 그 말 하지 말자. 어떤 말? 그 말 가족이 아니잖아요.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말 왜 했어? 민서는 눈을 감았다. 정리하고 싶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먼지를 털어내듯 그날의 마음을 꺼내 들고 싶었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셋이 편안하면 그게 최선이라고. 어머님은 불편하실 거고. 그래서 경계를 만들면 모두 상처 덜 받을 거라 믿었어. 근데 경계는 벽이더라. 누군가를 막는 벽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내 쪽에서 먼저 밀어내는 벽. 남편은 조용히 앉아 듣고 있었다. 난 현명해지고 싶었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근데 그게 비정해지는 거였나 봐. 아니야. 남편이 낮게 말했다. 그때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지. 그는 이 말을 짚었다. 엄마가 그렇게 편지를 남길 줄도, 우리한테 그런 마음일 줄도.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뭘 하면 좋을까?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남긴 사진 거실에 걸자. 민서는 그 말에 처음으로 조금 웃었다. 응. 그건 좋은 생각이네. 윤정의 방을 정리하며 민서는 몇 장의 작은 메모를 더 발견했다. 김장배추는 꼭 밤사이 소금물에 재워라. 봄에는 이불을 2번 말려야 냄새가 없다. 아이 발열은 38도 넘으면 미지근한 수건으로 먼저. 생활의 지혜라고 부르기엔 사소하고 따뜻한 메모들, 그 메모들 사이사이에 간간히 끼어있는 문장들이 있었다. 민서야, 너 힘들면 내 등짝을 써라. 어른은 체력이 아니라 마음 여는 타이밍으로 산다. 너희가 웃을 때 나는 산다. 민서는 한 장 한 장 손가락으로 쓰다듬듯 읽었다. 거짓이 없는 피랍이 종이 위에 살아있었다. 그 문장들이 그녀의 안쪽으로 낮게 스며들었다. 밤이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민서는 휴대전화를 들어 단톡방을 열었다. 이름은 여전히 가족방이었다. 그 방의 사진들, 제주 하늘, 아이의 웃는 얼굴, 남편의 어정쩡한 포즈.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윤정의 자리. 민서는 방 이름 옆 연필 아이콘을 눌렀다. 가족방 윤정 포함. 손가락이 잠깐 머뭇거렸다. 가족방 윤정과 우리. 더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 우리 가족으로 바꿨다. 의미는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다.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문득 알림이 떴다. 복지센터 공식 계정에서 새 게시물이 올라왔다. 윤정홀 개관 안내. 사진 속 밝은 조명 아래 작은 소파 3개가 둥글게 놓여 있고 벽에는 검소한 액자와 함께 검은 글씨로 문구가 박혀 있었다. 가족이란 함께 웃어준 사람들이다. 댓글에 누군가가 적었다. 어르신 그 웃음 덕에 겨울이 덜 추웠어요. 민서는 그 댓글을 읽고 나서야 깊게 울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놓아주는 눈물. 눈물 사이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다. 식탁 위 반찬을 늘어놓던 손,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오르던 구분 등 자신의 말에 그래 하고 웃던 눈과 주름. 그 모든 것이 마침내 그녀에게 닿았다. 다음 날 민서는 복지센터로 갔다. 문지방을 넘자 특유의 비눗물 향과 오래된 나무 바닥의 냄새가 섞여 코에 닿았다. 직원이 반갑게 맞았다. 오셨군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직원은 윤정홀 문을 열어주었다. 작고 따뜻한 방이었다. 창가에 화분이 2개, 벽에는 윤정이 봉사활동 중 누군가의 등을 토닥이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걸려 있었다. 행사 때 쓰인 영상이 작은 모니터에서 무음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윤정이 말하는 자막이 흘렀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대려면 먼저 앉아 있어야 하더라고요. 자리부터 내어주면 언젠가는 누군가도 나에게 자리를 내어줘요. 민서는 의자에 앉아 그 자막을 여러 번 읽었다. 자리, 경계, 문장, 말의 자리.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제자리를 찾았다. 혹시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가 여기서 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식기 정리, 빨래 개기, 말벗 심부름도 자주요. 간식도 자주 사오시고요. 본인 건 잘 안 사드시면서. 민서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그분답네요. 직원이 물끄러미 그녀를 보더니 말했다. 가끔 며느리 자랑을 하셨어요. 민서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저요? 네. 우리 며느리는 일 잘하고 똑똑하다고. 내가 잘 모셔야 한다고도요.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혀서였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컵을 건넸다. 천천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서는 꽃집에 들렀다. 흰 국화 대신 작고 밝은 노란 장미를 샀다. 윤정이 노란색을 좋아했다. 노란 앞치마, 노란 머리핀, 노란 고무장갑. 어머님 좋아하실 거예요. 꽃집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집에 도착하자 민서는 꽃을 물병에 꽂아 윤정의 사진 앞에 놓았다. 사진 속 미소가 노란빛에 물드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서는 아이에게 말했다. 우린 내일부터 주 1회 복지센터에 갈 거야. 할머니가 하시던 걸 조금씩 해보자.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젤리도 있어? 민서는 웃었다. 글쎄 젤리는 없을 수도 있어. 대신 우리가 가져가자. 아이는 곰젤리가 그려진 봉지를 꾹 끌어안았다. 그럼 할머니도 좋아하실까? 응. 민서는 확신하듯 말했다. 아마 제일 좋아하실 거야. 남편이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신 뒤 벽에 기대서서 오래도록 가족을 바라봤다. 가족. 그 단어가 예전보다 조금 더 넓어졌다는 걸 그는 알았다. 그날 새벽 민서는 잠에서 깨 창문을 열었다. 서늘한 바람이 방을 훑고 갔다. 탁자 위에 놓인 윤정의 사진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민서는 사진을 다시 바로 세우며 속삭였다. 어머님 내일 센터 가요. 대답은 없었지만 방안이 조금 따뜻해진 듯 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메모지를 꺼내 적었다. 말의 자리.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의자여야 한다. 누군가를 앉히기 위한. 그 문장을 적고 나자 불현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민서는 메모지를 윤정의 사진 옆에 붙였다. 빛이 들면 읽히고 어두우면 쉬게 하려고. 다음 주 복지센터 게시판에는 작은 공지가 붙었다. 윤정월 자원봉사 신규 모집. 맨 아래 신청자 명단 첫 줄에 민서라는 이름이 올라갔다. 그 옆엔 아이 이름도 작은 글씨로 따라 붙었다. 직원이 명단을 보고 미소 지었다. 어르신 보셨죠? 가족분이 오세요. 바람이 게시판의 모서리를 아주 살짝 흔들었다. 유리 너머 윤정의 흑백 사진이 미세하게 반짝였다. 누군가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테지만 이 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우연이 자주 일어났다. 봄이 왔다. 복지센터 앞 목련이 제일 먼저 꽃을 터뜨렸다. 민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봉지 속에 곰젤리를 손가방에 넣었다. 할머니가 이거 좋아하셨다면서? 아이가 물었다. 응. 단 건 싫다면서도 손자주고 나면 꼭 하나는 몰래 드셨지. 민서는 웃었다. 아이도 따라 웃었다. 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가 났다. 윤정이 쓰던 세제 냄새와 비슷했다. 그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윤정홀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윤정홀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스쳤다. 작은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봄날은 간다의 피아노 버전이었다. 그 음악에 맞춰 노인들이 손뜨개를 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민서는 센터 직원에게 인사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저희도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녀는 소파 옆에 아이를 앉히고 봉사일지를 꺼냈다. 기록용 펜의 잉크가 묘하게 잘 흘렀다. 오늘의 봉사 내용 차 대접, 세탁물 정리, 대화 3건. 대화 3건이라는 항목 옆에 그녀는 작게 적었다. 1. 이경순 어르신 남편 이야기 2. 박옥희 어르신 손자 자랑 3.
본인 이야기 늦은 후에 그녀가 마지막 줄을 쓰고 있을 때 옆자리 노인이 말을 걸었다. 아가, 저 벽 사진에 있는 분이 네 어머님이래.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윤정의 흑백 사진이 벽 위에서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네, 맞아요. 참 곱게 웃으시네. 우리도 저 사람 덕에 여기 모여있지. 좋은 사람이지. 민서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오래된 돌처럼 마음속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좋은 어머니셨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날 오후 민서는 설거지를 하던 중 창가 너머로 아이와 다른 노인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연필을 들고 노인의 손등 위에 포개져 있었다. 이 색깔이 좋아요? 응, 노란색. 따뜻하잖니. 그 대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민서는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부엌 수건으로 눈가를 눌렀다. 윤정이 있었다면 그 장면을 보며 뭐라고 했을까? 그래, 그래. 잘했네. 그 부드러운 말투가 귀에 들리는 듯 했다. 며칠 후 센터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윤정호를 기념하는 1주년 감사 모임이었다.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회를 맡았다. 그분의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세웠다. 단상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무대 앞에는 윤정이 남긴 손편지 일부가 액자로 걸려 있었다.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로 살아온 길이 보인다. 민서는 그 글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어머님은 늘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호란이 조용해졌다. 그 정적이 따뜻했다. 하지만 어머님은 떠나신 뒤에도 저희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서로의 손을 잡게 해주셨으니까요. 박수가 천천히 퍼졌다. 박수 소리 사이로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윤정이 바로 곁에 서 있는 듯한 기분. 향기처럼 바람처럼. 가볍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온기. 행사가 끝난 뒤 남편이 다가왔다. 수고했어. 응. 나 오늘은 좀 괜찮았어.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민서는 웃었다. 그래. 아마 그럴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다. 이거 엄마가 쓰시던 거. 정리하다 나왔어. 당신이 가지고 있어. 목걸이엔 작은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윤정이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이웃이 선물해줬다고 늘 달고 다니던 것이다. 민서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온기가 손끝에서 천천히 따뜻해졌다. 고마워. 나 이거 잊지 않을게.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윤정의 사진 앞에 목걸이를 걸어두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이 쓴 메모 한 장을 붙였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이어지는 것. 그녀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님, 이제야 가족이 뭔지 조금은 알겠어요. 며칠 뒤 민서는 복지센터 봉사 외에도 동네 아이들에게 독서 모임을 열었다. 윤정이 늘 강조하던 사람은 배워야 덜 외롭다는 말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 모임엔 노인도 아이도 젊은 부부도 함께 앉았다. 각자 다른 세대, 다른 인생이었지만 한 방 안에서는 그저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었다. 그 장면을 보며 민서는 문득 깨달았다. 윤정이 남기고 싶었던 것은 돈도 집도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이해했다. 가족이란 관계의 합이라는 말의 뜻을. 여름이 왔다. 윤정홀의 창문 밖에는 매미가 울었고 복지센터 마당엔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민서는 노인 한 분의 부축을 도우며 땀을 닦았다. 아가, 덥지? 괜찮아요. 오늘은 어머니 생각이 덜 나네요. 그분이 당신 마음속에 살고 있잖아.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들었다. 하늘이 아주 맑았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윤정이 여전히 그래 하며 웃고 있을 것 같았다. 가을이 돌아왔을 때 민서의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교 첫날 담임교사가 아이에게 물었다. 가족 소개를 해볼까?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빠, 엄마,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할머니.
선생님이 웃으며 물었다. 할머니랑은 자주 만나? 아이는 대답했다. 응. 밤마다 이야기해. 할머니가 내 꿈에 와서 곰젤리 먹으면서 웃어. 그 이야기를 들은 민서는 저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다. 아이의 순수한 말이 윤정의 미소와 겹쳐졌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서는 확신했다. 사람의 사랑은 형태를 바꿔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겨울 초입 센터의 난방이 잠시 고장났다. 민서는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아이와 함께 방문했다. 직원들이 전기 히터를 설치하느라 분주했다. 그때 한쪽 벽에서 작은 균열이 발견되었다. 보수공이 페인트를 걷어내자 그 안쪽에 희미한 글씨가 나타났다.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따뜻하면 돼요. 윤정이 남긴 낙서였다. 민서는 손으로 그 글자를 살짝 어루만졌다. 페인트 가루가 손끝에 묻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이제 우리 다 따뜻하니까.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민서는 아이를 재우고 불을 끄려다 창가로 다가갔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오며 윤정의 사진 앞 노란 장미 위에 가볍게 앉았다. 민서는 속삭였다. 어머님, 올해는 같이 눈 봐요. 그리고 잠시 뒤 눈송이 하나가 사진의 유리 표면을 따라 미끄러졌다. 그 궤적이 마치 미소처럼 휘어 있었다. 며칠 뒤 복지센터의 한 기자가 윤정호를 취재했다. 민서는 인터뷰를 청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기자에게 말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그 마음을 이어주는 일이에요. 어머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남아 있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어르신의 유산이 남긴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그분이 보여주신 건 경계의 반대말은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면 세상은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봄이 다시 돌아왔다. 윤정이 떠난 지 정확히 2년째 되는 날, 복지센터 마당에는 벚꽃이 흩날렸다. 민서와 남편 그리고 아이가 함께 섰다. 사진사가 셋을 향해 말했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찰칵.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윤정홀의 창문이 살짝 열렸다. 그 틈으로 흩날린 꽃잎 몇 장이 세 사람 곁에 내려앉았다. 남편이 말했다. 엄마가 또 사진 찍네.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진짜 가족 사진이네.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경계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출발이었다. 윤정은 떠난 뒤에도 경계를 허물고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마침내 그 다리 위에서 웃을 수 있었다.